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뉴스들 한 발 더 들어가서 톱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 소식입니다. 이제는 셀프 조사가 아닙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실제로 3,367만여 개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을 했고요. 또 기존에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로 배송지 목록을 유출범이 1억 5천만 회 가까이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송지 목록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배송 주소와 함께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쿠팡이 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쿠팡은 조사단이 공용현관 출입 코드가 5만 번 조회됐다고 기재하면서도 실제로는 단 2,600여 개 계정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은 누락했다며 조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범이 저장한 데이터가 3,000개 계정뿐이고 모두 삭제됐다는 기존 자체 발표에도 틀린 점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쿠팡의 이런 이례적인 힘겨루기 뒤에는 미국 기업 차별을 문제 삼는 미국 의회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쿠팡의 행태를 비판하는 여당과 미국을 자극할까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엇갈려 공방을 벌였습니다. 독립된 국가로서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분의 주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느냐, 정부가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연희동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화재 현장에 각각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 2대가 있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또 하나는 BYD의 시라이언 7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가 만약 두 전기차 중에 하나에서 시작이 된 것이더라도 무조건 어느 회사 배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 경쟁 속 이미지 구축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차량에는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지만 값이 비싼 배터리가 쓰였고 BYD는 성능 면에서 다소 손해가 있지만 저렴하고 수명이 긴 배터리를 씁니다. 이론상으로는 현대차 배터리가 화재에 조금 더 취약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BYD 배터리라고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도 아니어서 조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먹거리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최근 4차 조사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이뤄졌던 1차 조사의 결과까지 공개했습니다. 가장 크게 세금을 탈루했던 곳은 약 1,000억 원의 추징이 이루어진 오비맥주입니다. 광고 계약이라고 속이고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건데 결국 이 돈은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오비맥주의 그간 가격 인상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카스 330ml 작은 병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주세 개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제품들의 출고가를 평균 7.7% 인상하면서 간판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카스 500ml 병맥주 출고가를 1,147원에서 1,250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인상 전 제품 평균으로 6.9% 인상을 결정했고 그리고 지난해 들어서 다시 평균 2.9%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출고 가격은 고사하고 제품별 상승률조차도 공개하지 않아서 중요한 간판 제품들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그러니까 식당들의 지난해 맥주 가격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약 18%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낸 빗썸의 초대형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사건의 발생 원인과 수습 상황 그리고 근본적 대응책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빗썸의 오지급 사태의 내용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 결과로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를 줘버린 겁니다. 원화로는 그러니까 62조 원이 됐죠. 그런데 애초에 빗썸에게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수습과 원인, 대책까지 일파만파로 상황이 전개되는 중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일단 사태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빗썸의 초기 대응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일 이제 빗썸이 이 이벤트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량 입력 실수를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넣으면서 총 62만 원이 아닌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건데요. 타임라인을 좀 짚어보면요. 저녁 시간에 695명에게 이벤트 보상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빗썸은 20분이 지나서 이게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이미 잘못 지급된 지 40분이 지나서야 거래와 출금이 차단됐습니다. 예. 그래서 차단 조치에 나서면서 99% 금액은 회수가 됐습니다만 이 사이에 이미 매도된 미회수 자산은 아직도 회수 중입니다. 이 규모만 1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우선 빗썸은 그만큼 빈 수량은 회사 자산을 투입해서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미회수 자산이 130억 원, 그러니까 40분 만에 130억 원이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풀렸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러면 이 단기간 내에 시세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700명 가운데 200명이 넘는 사람이 우선 자기 지갑으로 이 비트코인을 받았고 또 판 사람들도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예. 빗썸은 이런 계정들을 막아서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또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시세 급락으로 인해서 고객 입장에서 불리하게 체결된 패닉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빗썸이 밝힌 고객 손실 금액은 약 10억 원인데요. 빗썸은 일발 보상에 나섰지만 지난 6일 저녁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저가로 매도한 고객들에겐 우선 차익 전액에 대한 10% 추가 보상을 자동 지급하고 또 이 사고 시간대 접속한 고객들에게도 2만 원의 보상을 지급합니다. 또 전체 고객 대상으로는 사고 발생 4일 뒤인 9일부터 7일간 거래 수수료를 0%로 무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밖에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기존에 밝힌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을 하자면 청산 방지 시스템이란 게 있고 일부 작동을 해서 큰 틀의 피해를 막기는 했지만 랜딩 서비스와 같은 일부 서비스에서는 청산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사고 바로 다음 날인 이제 7일에 금융감독원은 바로 빗썸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예. 이후 금감원은 지난 10일 또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서 사흘 만에 검사로 전격 전환했는데요. 이 장부상 물량과 실제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대조하는 이 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를 보면은 이 잔액을 5분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조차 좀 늦다며 실시간 감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리스크와 관련해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 대상으로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빗썸이 지급한 62만 개의 비트코인, 이 실제로 빗썸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있죠. 네, 이른바 유령 코인 논란인데요. 이 때문에 돈 복사 논란 얘기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예. 빗썸이 해외에서 발행되고 유통된 비트코인을 국내 잔고에 실물 담보로 100% 확보하지 않고 장부상 셀프 수기 거래만으로 이용자들에게 유령 코인을 허위 발행해 지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이 빗썸 등의 거래소를 보면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도 보면 빗썸의 보유 자산 대비 15배가 넘는 코인이 지급됐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천 개이고 회사 보유분은 175개입니다.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인데요. 실제 빗썸은 62만 개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이 고객 보관분인 셈인데 이조차 추가 승인이나 재확인 절차 없이 단 한 명의 클릭으로 지급이 가능했던 것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거래소들도 그렇고 심지어 해외 거래소들까지도 이렇게 매 거래마다 블록체인을 체결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를 한다는 이 근본적인 구조가 자체는 알아보니 똑같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유령 코인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눈여겨볼 만한 재발 방지책이 빗썸이 내놓은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입니다. 예. 빗썸은 이 펀드를 좀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금융사들을 좀 보면 은행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이제 관리를 하고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이라는 별도 보호나 예치 기관이 있죠. 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이런 곳이 없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고객 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는 전용 펀드를 빗썸도 별도로 예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 빗썸은 이 밖에도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또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내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고객과 회사 자산 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런 리워드를 지급할 때 2단계 이상의 결제가 실행되도록 일부 누락됐던 프로세스 보완에도 나섰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 원천적으로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세이프가드를 가동하고 또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해서 시스템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안전 장치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기능할지는 시간을 더 가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회수가 안 된 코인들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고객들이 돌려주지 않은 이 코인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빗썸은 일단 1대1로 고객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따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과거 이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이런 비트코인을 잘못 이체받고 본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또 인정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찬진 금감원장도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고객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잠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민사로는 책임을 져서 비트코인을 반환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다만 형사에서는 과거 대법원 무죄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법적 이슈로 따져보자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법을 입법하는 데에도 변수가 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래소도 좀 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요. 또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고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내놨지만 다만 또 하나 문제가 된 지점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빗썸 점검에 6번이나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시스템상의 허점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그간 당국의 검사 역시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회에 나온 이재원 빗썸 대표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추가 민원 등을 모두 다 살펴서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해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는 둘째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경제 일상과 직결된 기사들 많이 보셨습니다. 새벽 배송과 대출을 비롯해 설 연휴를 틈탄 스미싱 문자 주의보까지 다양한 정보들 많이 찾아보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가로막던 유통산업발전법을 14년 만에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했더니 쿠팡만 키워줬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결정입니다. 먼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한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통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정청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마트에도 이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로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의무 휴업일 제도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무 휴업일이 있는 대형마트와 1년 365일 돌아가는 이커머스와의 공정 경쟁이 목적이라면 의무 휴업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정은 소상공인단체와 여권 내 반대에 대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울어진 산업구조, 실제로 얼마나 쏠려 있는지 보겠습니다. 쿠팡은 새벽 배송을 앞세워 무섭게 성장해 왔는데요. 지난 2024년 쿠팡의 매출은 41조 3천억 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유통산업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지난해 9.8%로 떨어지며 사상 처음으로 10% 선이 무너졌는데요.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사에서 보셨듯 골목 상권의 반발이 큰 만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은 화요일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일부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연초엔 잘 들리지 않던 이례적인 대출 중단 소식입니다. 어쩌다 대출이 막히게 된 건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9일부터 추후 통보시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분양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이후 이뤄진 조치인데요. 중단 예정이 전날인 18일까지는 집단대출 사전검토 요청과 세목 등록 요청을 마치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가능합니다. 또 이날까지 상담 자료를 등록한 분양잔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치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다른 은행보다 낮추고 지난해 초과분을 올해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의식해 먼저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 3,100억 원 늘려 이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총액인 5조 7,462억 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목표치 대비 4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전망인데 이르면 1분기 신규 대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전반적인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은행과 이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에선 줄었지만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 4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증가폭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이 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설 선물 배송을 미끼로 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기사 많이 보셨는데요. 어떤 사기가 있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설날 대비 200만 원 받으세요라거나 설날 1+2 행사, 설 선물 배송 주소 입력 등 미끼 메시지가 대표적인데요. URL이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솔깃해서 URL을 누른다면 불법 사이트로 연결돼 악성 앱이 깔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악성 앱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게 되고 자칫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설 연휴에는 온라인 사기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가 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기 피해가 1, 2월에 집중됐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건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 메시지 속 URL은 누르지도 말고 전화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URL이 진짜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보호 나라를 추가한 뒤 수신한 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내로 악성, 주의, 정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최근에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 등으로도 이런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보이스피싱도 함께 기승을 부립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년 사이 12% 증가했는데요. 특히 명절이 포함된 달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같은 기간 32.5% 늘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방식은 앞서 보신 스미싱과 비슷합니다. 선물 택배 주소 확인이나 결제 내역 확인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는 사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의심스러운 상황에선 서둘러 전화를 끊고 경찰청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악성 앱이 깔렸나 의심된다면 주변 사람의 휴대전화로 139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한 주간 일어났던 주요 CEO들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에 올랐던 정도원 삼표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다만 삼표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후 사고들의 판결이 먼저 나왔는데요. 그간의 판결 중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대표이사가 오너이기까지 한 경우는 더 드뭅니다. 1호 실형 사건으로 유명한 한국제강 역시 월급쟁이 사장이 실형을 받았고 오너 일가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슬퍼렇던 중대재해의 칼날이 오너 앞에서는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취임 4개월을 맞은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의 제목은 우리에게 적당한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실적의 영향입니다. 지난 2021년 연결 기준 9천억 원에 육박했던 CJ제일제당의 순이익은 매년 줄어들다가 지난해 급기야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윤석환 대표는 참담한 성적표라며 일회성 악재가 아니라 생존의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표는 특히 사업 구조에 대해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 사업까지 포트폴리오 확대라는 미명 아래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J제일제당의 본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근간인 국내 식품 매출이 2024년 1.8% 그리고 지난해 3% 역성장해서 2년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해외에서 만회하고는 있지만 사업의 본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탕과 밀가루 두 필수 식품에 모두 담합 악재가 있고 심지어 설탕은 CJ제일제당에만 1,5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사업의 구조 조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법정 리스크까지 얽힌 본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